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2041년에 4천만 명대로 줄고 2090년엔 2천만 명대로 추락할 것으로 정부가 추산했습니다. 또 50년 뒤엔 생산 연령 인구가 현재의 45% 수준으로 줄어들고 65세 이상 고령자는 전체 인구의 절반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옥시의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한 뒤 천식 질환이 악화한 피해자에게 옥시와 살균제 원료 제조사가 손해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노출이 폐 섬유화 증상뿐 아니라 천식 질환에도 악영향을 끼친다는 배상 책임이 처음으로 인정된 겁니다. 전화 통화를 할 때 상대방의 언어로 실시간 통역을 해주는 서비스가 국내 처음으로 출시됐습니다. 한국어를 포함해 영어와 일본어, 중국어 등 4개 국어가 우선 지원되는데 앞으로 통역 가능 언어가 확대될 예정입니다. 고의적이고 지속적으로 층간소음을 일으킨 경우 스토킹 범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이웃의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기 충분한 행위를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한 것은 스토킹 범죄로 볼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테슬라가 자사 차량의 자율주행 보조장치인 오토파일럿의 안전성 결함을 수정하기 위해 차량 200만 대를 리콜하기로 했습니다. 리콜 대상은 지난 2012년 10월부터 올해 12월 사이 생산된 차량을 포함해 미국에서 판매된 거의 모든 테슬라 차량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우리나라 총 인구가 2041년에 4천만 명대로 추락하고 70년 뒤인 2090년에는 3천만 명대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통계청은 장래 인구 추계 발표를 통해 2020년 5,184만 명으로 정점을 찍은 총 인구수가 지속해서 감소해 2041년 5천만 명 아래로 떨어져 4,985만 명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2090년엔 2,820만 명으로 3천만 명대도 깨질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15세에서 64세 사이 생산 연령 인구는 50년 뒤 1,658만 명으로 지난해 45.1% 수준으로 떨어지고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같은 기간 1,727만 명으로 줄어서 총 인구의 47.7%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유소년 인구는 2072년 238만 명으로 지난해의 40% 수준으로 급감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여성 한 명이 평생 아이를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합계 출산율이 2년 뒤인 2025년에 0.65명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통계청은 장래 인구 추계 발표를 통해 올해 0.72명인 합계 출산율이 내년 0.68명, 내후년엔 0.65명으로 추락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어 합계 출산율은 2026년 0.68명으로 0.6명대를 보이다 2027년부터 0.71명대를 회복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또 연간 출생아 수는 지난해 25만 명에서 2052년 19만 6천 명으로 20만 명대 아래로 떨어지고 2072년에는 16만 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6세에서 21세 학령 인구는 지난해 750만 명에서 2040년 337만 명으로 줄고 같은 기간 19세에서 34세 청년 인구는 1,061만 명에서 339만 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옥시의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하고 천식 질환이 악화한 피해자에게 옥시와 가습기 살균제 원료 제조사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첫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신모 씨가 17살 딸 A양을 대신해 옥시 레킷뱅키저와 한빛화학, 정부를 상대로 6억 원을 지급하려며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옥시와 한빛화학이 함께 2천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A양이 가습기 살균제에 노출된 이후 기존 천식 질환이 더욱 나빠졌고 가습기 살균제 노출과 천식 사이에 역학적 상관관계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한 회사가 폐섬유화 증상 등을 겪은 피해자에게 민사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폐섬유화 증상 등이 아니라 천식 질환에 대한 가습기 살균제 판매 제조사의 배상 책임이 법적으로 인정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속적 그리고 반복적으로 일부러 층간소음을 일으켜 이웃을 괴롭힌 경우 스토킹 범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스토킹 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 범행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기 충분한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행위에 해당해 스토킹 범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경남 김해시 빌라에 살던 A씨는 2021년 10월부터 한 달여에 걸쳐 아무 이유 없이 늦은 밤이나 새벽 시간마다 벽과 천장을 두드리고 음악을 틀어 이웃들을 괴롭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층간소음은 보통 10만 원 이하 벌금형인 경범죄 적용을 받지만 2021년 스토킹 처벌법 시행 이후 스토킹 범죄로 인정돼 실형 선고 사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일상 회복 이후 학교 폭력 피해자가 계속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중학생 학교 폭력이 크게 증가했는데요. 사이버 폭력은 다소 줄었지만 직접적인 신체 폭력은 늘어났습니다. 김현아 기자입니다. 올해 학교폭력 실태 전수조사 결과 피해자는 5만 9천 명으로 지난해보다 또 4천 명이 늘었습니다. 코로나19가 유행했던 2020년 대비 2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일상 회복 이후 학교폭력 피해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초등학생과 중학생 학교폭력 피해자가 전체의 93.4%에 달하고 중학생은 피해 응답률이 가장 빠르게 상승하는 등 학교폭력의 저연령화 현상도 뚜렷합니다. SNS를 통해서 되게 협박식으로 문자를 하거나 SNS 스토리 같은 거로 부모님 욕을 한다거나 여자애한테 뭐 누구 닮았다, 뭐 약간 특정 인물 닮았다고 그걸 조롱하듯이 말하거나. 초등학교 때는 그렇게 폭력적이라고 생각할 만한 장난이 없었던 것 같은데 중학교 올라오면서 폭력으로 느껴지는 거는 거의 한두 달에 한 번씩 있는 것 같아요. 목 조르는 경우도 있고 업어치기 하고. 폭력 유형별로는 언어 폭력이 가장 많았지만 언어와 사이버 폭력은 다소 줄어든 반면 신체 폭력과 집단 따돌림, 강요 비중은 늘었습니다. 피해 학생 가운데 7.6%는 피해 사실을 알리지 않았는데 특히 초등학생의 비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별일이 아니라고 넘기기도 했지만 이야기해도 소용없을 것 같아서 야단 맞거나 걱정을 끼칠까 봐 또는 가해자가 무서워 신고하지 않았다는 답도 절반에 육박했습니다. 학교폭력 가해 사유는 장난이나 이유 없다거나 화풀이라는 답이 많았지만 피해 학생이 먼저 괴롭혔다거나 오해와 갈등 때문이란 답도 38%에 육박해 학교폭력 처벌 강화와 더불어 교육적 해결 노력도 더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YTN 김현아입니다. 타인과 관계를 단절하고 지내는 은둔형 외톨이 청년이 늘고 있는 가운데 아예 방에서만 지내는 초고위험군 고립 은둔 청년도 적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일상으로 복귀를 시도한 청년 가운데 다시 고립 상태로 돌아간 경우도 절반 가까이 돼서 정부가 전담기관을 설치하고 즉각적인 지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조용성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토크 콘서트장에 모인 청년들이 힘들었던 은둔 생활을 고백합니다. 나름의 이유로 세상과 단절하며 지내다가 다행히 지자체의 도움을 받아 고립을 탈출한 성공기입니다. 1년 동안 3평짜리 방 안에서 게임만 하면서 지냈어요. 나갔는데 되게 막 다들 화려하게 막 입고 밝은 뭔가 풍경이 아직도 눈에 선명한데 되게 뭔가 이질감이 들었어요. 정부가 고립 운동 경험이 있는 청년 2만여 명을 조사한 결과 가족 또는 지인과 교류가 없다는 비율이 일반 청년보다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특히 아예 방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초고위험군 고립 은둔 청년도 500명이 넘었습니다. 나이별로는 25세에서 34세까지가 전체의 70%에 육박했는데 고립과 은둔의 이유로 취업 실패가 가장 많았고 근소한 차이로 대인관계가 뒤를 이어 가족이나 건강상 이유보다 높았습니다. 일상생활 복귀를 시도한 청년 가운데 결국 다시 은둔 생활로 돌아갔다는 경우도 절반 가까이 됐습니다. 정부는 고립 청년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진다고 보고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일단 자가 진단 사이트와 비대면 원스톱 방식의 도움 창구를 통한 조기 발굴 체계를 구축합니다. 또 당사자나 주변에서 도움을 요청할 129 콜 창구를 마련하고 심리 상담과 모임으로 대인 접촉 기회를 넓힌 뒤에 구직으로 이어지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내년에는 전국 4곳에 고립 운둔 청년만을 전담으로 지원하는 청년 미래센터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자역 같은 경우가 사회복지사, 간호사라든지 임상 심사 같은 분들이 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통해서 한번 시범 사업을 해보고. 전문가들은 코로나 시대의 단절과 SNS에서 오는 박탈감 등 복합적인 원인이 있다며 세심한 관심이 청년을 밖으로 나올 수 있게 한다고 조언합니다. 약간 내성적이고 사람들하고 관계 안 하는 사람들을 조금 불러서 관계망을 만들어준다든지, 그것보다 너 혼자가 아니라는 거, 누군가 너를 지켜줄 사람이 있다라는 걸 자꾸 이렇게 알려주는 거. 정부는 사회와 단절한 청년 규모가 최대 54만 명에 이를 수 있다고 보고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 손실이 7조 원에 달한다며 지원 사업을 서두르기로 했습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SNS를 통해 불법으로 마약을 유통해온 사이버 마약 사범 100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국내에 거점을 두고 해외로 판매하거나 해외에 거점을 두고 국내에 유통하는 등 국경을 넘나들며 활동했습니다. 신윤정 기자입니다. 평범해 보이는 방 안에 모니터가 가득합니다. 해외 마약 조직원들이 서울 이태원과 강남에 마련한 작업실입니다. 싱가포르 국적인 이들은 한국에 거점을 두고 싱가포르에 마약을 판매하다가 붙잡혔습니다. 반대로 해외에 조직을 두고 국내에 마약을 유통해온 러시아 국적 일당도 있었습니다. 캄보디아에서 SNS 채널을 만든 뒤 메페드론 등 다양한 신족 마약류를 국내에 들여와 유통했습니다. 이들 일당은 SNS를 활용한 온라인 거래로 국경에 얽매이지 않고 유통망을 넓혔습니다. 이들 모두 서버가 해외에 있어 추적이 어렵다는 텔레그램으로 범행했지만 경찰의 끈질긴 추적 끝에 결국 검거됐습니다. 초국가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마약 유통 사범 범죄에 대해서 우리 관련 기관, 그다음에 국제 해외 수사 기관들과 공조해서 이들에 대해서 계속 집중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태국에서 오징어가 많이 수입되는 점을 이용 냄새가 강한 오징어 사이에 2kg이 넘는 필로폰을 숨겨 세관의 눈을 피한 일당을 비롯해 역시 텔레그램을 이용해 강남클럽 일대에서 마약을 판매한 일당도 적발됐습니다. 경찰은 지난 4월부터 7개월 동안 사이버 마약 범죄 집중 단속을 벌여 100명을 붙잡고 24명을 구속했습니다. 또 16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인 필로폰, 케타민 등 마약류 4.5kg, 모두 46억 원어치를 압수했습니다. 경찰은 마약 유통이 국경을 넘나들며 비대면 방식으로 바뀌는 만큼 온라인 마약 판매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높은 건물, 특히 고층 아파트에서 떨어진 물건에 행인이 다치거나 심지어 숨지는 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서울 고층 아파트에서 창밖으로 치킨을 던져 행인을 다치게 한 초등학생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데요.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혹은 장난이었다고 해도 누군가 피해를 본다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습니다. 유서연 기자입니다. 이마부터 콧등까지 얼굴에 상처가 나 반창고가 크게 붙어 있습니다. 앞서 서울의 한 아파트 상가에서 나오던 31살 박모 씨는 하늘에서 떨어지는 닭뼈에 얼굴을 맞아 다쳤습니다. 말 그대로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었습니다. 갑자기 얼굴을 가격을 당했어요. 처음엔 저는 앞에 사람이 실수로 때린 줄 알고 움켜쥐고 있었는데 바닥을 보니까 치킨이 있더라고요. 눈에 안 맞은 게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48층까지 있는 고층 아파트에서 생긴 아찔한 사고였는데 비슷한 일은 또 있었습니다. 관리소에서 남자 2분이 나오셨을 거예요. 얘기하는 걸 들은 건데 여기 좀 저번에는 지나가던 행인이 라면 국물이었는지 짜파게티였는지 뭘 맞았다. 근데 그때는 위협이 되는 물건이 그게 아니니까 다치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그냥 넘어갔다. 경찰은 결국 치킨을 던진 초등학생 A군을 찾아 검거했습니다. A군은 친구와 치킨을 시켜 먹다가 부모님에게 들킬까 두려워 밖으로 던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만 14세 미만 촉법 소년에 해당해 형사 입건은 되지 않을 예정입니다. 문제는 이런 사례가 발생할 경우 누가 왜 던졌는지 알기 힘들다는 겁니다. 아파트에 CCTV가 많이 설치돼 있다고 해도 각 세대마다 비추는 건 불가능합니다. 세대를 특정하는 것부터 어려울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경찰은 던진 물건이 무엇이든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맞은 사람이 다쳤을 경우 의도가 있었다면 상해, 의도가 없었더라도 과실치상으로 입건될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 2년 전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에서는 창밖으로 밥상을 던졌다가 이웃 주민을 크게 다치게 했던 60대 남성이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한순간의 장난이나 실수로 누구나 범죄자가 될 수 있는 상황. 괜찮아, 뭐 안 맞을 거야, 이런 정도의 생각을 갖고 던지면 우리가 미필적 고의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 고의범과 같은 취급을 하니까. 특히 전문가들은 아주 작은 물건이라도 높은 곳에서 떨어뜨리는 경우 흉기나 둔기가 돼 생명에 위협을 줄 수 있다고 주의를 요구했습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유튜브 전성시대가 되면서 크리에이터가 콘텐츠를 기획하면 외주 편집자가 영상을 제작하는 체계가 일반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뛰어난 편집 실력을 갖춘 편집자에게는 크리에이터들의 러브콜이 이어진다고 하는데요. 네, 이런 가운데 젊은 감각을 무기로 업계에서 주목받는 고등학교 3학년 편집자가 있습니다. 저기 잠깐만요. 오늘은 만 18살의 젊은 유튜브 편집자 요시오를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먼저 사이언스 투데이 시청자께 간단하게 자기소개부터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유튜브 채널 요시오라는 채널을 운영하면서 같은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는 만 18살 고등학교 3학년 최용준이라고 합니다. 개인 채널 외에도 부산의 한 회사에 취직해 편집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네, 채널명 요시오라는 건데요. 이름이 어떤 뜻일까요? 구독자분들도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대단한 뜻이 있는 줄 아시는데 사실 한글 자음으로 눈을 동그랗게 뜬 모양을 나타낼 때 이응시읒 이응을 쓰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이 모양이 귀여워서 이응시읒 이응을 가지고 이름을 만들기로 했는데 적당히 귀여운 모음을 붙여서 요시오라는 이름을 짓게 되었습니다. 아, 네. 정말 그냥 개인 취향을 넣어서 만드신 이름이군요. 자, 그렇다면 편집에 참여한 대표작이 있을까요? 네, 제가 처음으로 편집자로서 실력을 인정받은 계기가 있는데요. 네. 구독자 161만 명의 유튜버 우악군님이 운영하시는 공식 팬카페에서 편집왕이라는 일종의 시청자 공모전이 있습니다. 우악군님의 생방송 영상을 재밌는 부분만 모아서 1분 내 영상으로 편집해서 시청자들이 직접 업로드하는 방식인데요. 네. 가장 잘 만든 사람 한 명에게 우악구님의 방송 영상으로 8분에서 10분 정도 되는 작품을 만들고 우악구 채널에 업로드하는 기회가 주어지거든요. 저는 처음 응모했는데 곧바로 2번 연속 편집왕에 꼽히게 되었습니다. 네. 이후 이 영상을 포트폴리오로 삼아 홍보에 나섰는데요. 구독자 51만 명 핑맨님 채널의 편집자로 뽑혔고 또 김천시와 강주광역시 홍보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구독자 168만 명의 양띵님 채널에서도 외주 형식으로 참여한 적이 있고 국내 외주 제작자들이 모여있는 플랫폼 아트머그라는 곳에서 이용자 만족도 기준으로 영상 부분 편집자 600명 가운데 29위를 차지한 적도 있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그런데 지금 나이가 만 18세, 그러니까 고등학생이신데요. 벌써 직업을 정하셨는데 저는 그때 뭐 했는지 참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 유튜브 편집자는 어떻게 하게 되신 걸까요? 사실 저는 중학교 때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했던 흔히 말하는 외톨이에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3년 내내 유튜브만 봤어요. 성적은 다 꼴찌였죠. 다 찍고 잤으니까. 그런데 저희 부모님께서는 제가 걱정되셨는지 수학, 영어 학원을 밤늦게까지 보내셨습니다. 반대로 저는 그 때문에 공부가 더 싫어졌어요. 그러다 중학교 3학년 겨울방학이 됐는데 친구들이 고등학교 진학을 앞두고 진로를 고민하더라고요. 그때 저는 이렇게 휴대폰만 보다가 어른이 되면 큰일 나겠다 싶어 뭐라도 해야겠다고 생각했는데 그동안 유튜브를 굉장히 많이 봤고 잘 아니까 이런 영상을 내가 한번 만들어 보자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편집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사실 지금에 이르는 과정에서 주변 어른들의 지지는 받지 못했습니다. 제가 지금껏 이룬 성과를 밖으로 드러내지 않아서 그런
것 같기도 한데요. 저는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받기보다 스스로 질문을 던지고 답을 찾으면서 자신감을 길러왔거든요. 그게 지금 저에게 가장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요시오 님이 생각하시는 편집의 매력은 무엇이고 또 어디에서 성공의 가능성을 봤는지 궁금합니다. 노력한 만큼 결과가 보인다는 게 편집의 매력입니다. 예. 대충 만들면 다 티가 나거든요. 네. 평소에 열심히 공부하고 정성을 쏟는 사람들의 영상을 보면 참 보기 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하루 2-3시간 자면서 15시간 이상 공부와 작업에 집중을 하기도 하는데요. 저는 유튜브 편집 분야가 블루오션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앱이 카카오톡 다음 유튜브라고 하는데요. 그만큼 무궁무진한 수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곳에 뛰어들면 성공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했고 시장 조사를 해보니 아직은 실력이 뛰어난 편집자들이 그리 많지 않다고 느꼈어요. 그래서인지 크리에이터들도 항상 편집자를 뽑는다는 구인글을 올려놨고요. 그걸 보고 편집 실력만 뛰어났다면 유튜브 편집은 여전히 블루오션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앱이 2위가 유튜브라고 하셨는데 그래서 저희도 좀 시도를 해봤거든요. 근데 그 편집하는 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 편집 기술은 어떻게 습득을 하셨을까요? 편집을 배우려면 학원이나 개인 레슨, 온라인 강의까지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요. 저는 인터넷, 그러니까 유튜브로 배웠습니다. 강의를 보면서 혼자 연습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유튜브에 프리미어 프로 강의 검색하시면 정말 웬만한 기술은 다 나오거든요. 이게 부족하다 싶으면 영어로 검색해보면 10배는 더 많은 영상이 나오게 됩니다. 영어라서 어려울 것 같지만 같은 프로그램을 띄워놓고 알려주기 때문에 영어를 못해도 충분히 따라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100개든 200개든 영상을 다 보면서 연습해보면 충분히 편집 실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제가 유튜브로 편집을 배우면서 느낀 게 있는데요. 지금은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 배울 수 있는 시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분야를 막론하고 국내 최고, 세계 최고의 전문가들이 유튜브에 무료로 강의를 올립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이 학교 배경을 떠나 스스로 발전해 성공할 수 있는 기회의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저도 이럴 때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고등학생 편집자로 일하면서 또 아직 미성년자 직업인이잖아요. 장단점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사실 미성년자가 일반 기업에 취직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하지만 영상 외주나 영상 제작은 나이를 보지 않습니다. 실력만 봅니다. 그래서 나이가 어려도 실력이 있다면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데요. 제 채널을 보고 저처럼 어린 나이에 편집에 뛰어든 분이 있는데 지금 그분이 중학생이지만 구독자 50만 명이 넘는 채널의 편집자를 하면서 돈을 벌고 있습니다. 또 영상 외에도 타이포그래피를 정말 잘하는 고등학생분이 있는데 그분은 해외에서 러브콜을 받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적어도 이 세계에서는 나이가 어린 게 단점이 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어릴 때부터 실력을 키우고 좋은 포트폴리오를 마련해 두면 성공 가능성을 최대한 키울 수 있는데요. 제가 일하면서 만나는 대표님들은 저에게 이렇게 어린 나이에 시작했다니 정말 부럽다 혹은 대단하다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이 업계는 정말 젊은 감각이 정말 중요한데 아주 일찍 편집을 시작한 저는 젊은 감각을 유지하면서 오래 활동할 수 있었기 때문에 경쟁 우위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저 같은 청소년들에게는 학교가 가장 큰 사회이지만 한 발 먼저 움직이면 더 큰 사회 일원이 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좋은 자리에 초대받아 인터뷰하는 것도 제게는 그런 일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요즘에 AI가 굉장히 화두라서 편집자의 일자리가 AI가 뺏을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도 들려오는데요. 어떤 생각이실까요? 업계에서 자주 나오는 주제인데요. 많이들 걱정하시지만 사실 지금까지 나온 AI들은 편집자의 일자리를 위협한다고 하기보다 오히려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얼마 전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어도비 맥스를 보시면 어도비가 개발 중인 AI들을 소개해 주는데 현장에 있는 편집자들이 우울해하기보다 오히려 환호와 박수를 치거든요. 일이 더 편해졌다는 거죠. 물론 단순 편집 업무는 AI에게 밀려날 수 있겠죠.
하지만 창의적인 영상을 만들어낼 줄 아는 편집자들은 이미 자신의 스타일과 스킬이 있습니다. 네. 그런 사람들은 자신의 개성에 AI를 융합해 더 굉장한 영상을 만들기 위해 고민을 합니다. 저도 AI의 위협을 느끼기보다는 도구로 활용해서 더 큰 성과를 내는 편집자가 되기 위해 끊임없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요시오의 꿈 뭘까요? 조금 추상적일 수 있는데요. 그래도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는 조금은 친절하며 조금은 거만하고 조금은 이기적이며 조금은 의리를 찾고 조금은 행복하고 조금은 불행하고 조금은 남들 앞에서 웃을 수 있고 조금은 나 혼자 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저희 목표이자 꿈인 것 같습니다. 예. 수수께끼 같이 들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아직 어리지만 여기까지 노력으로 올라오면서 꿈을 이루었을 때보다 꿈을 쫓는 순간이 행복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은 책을 많이 보는데요. 그분들도 물리적인 목표를 달성했을 때 행복이나 삶의 만족도가 크게 바뀌진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어떤 물질적인 목표보다는 제가 스스로 행복하다고 할 수 있는 상태, 앞서 말씀드린 그런 사람이 되는 게 꿈입니다. 아, 예. 자, 남들과는 조금 다른 길을 선택했지만 자신의 가치를 착실히 키워나가고 있는 모습이 멋지고 부럽기도 한데요. 앞으로 더 많은 성과를 거두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자, 고등학생 유튜브 편집자 요시오 최용준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화 통화를 할 때 상대방의 언어로 실시간 통역을 해주는 서비스가 국내 처음으로 출시됐습니다. 인공지능, 즉 AI 기술이 생활 속에 점차 자리 잡으면서 시장 주도권을 잡기 위한 경쟁이 치열해 보입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아이들 2명 포함해 총 4명인데 예약 가능할까요? Can I make a reservation for a total of 4 people, including 2 children? We have a suite room with 2 twin beds for $400. 트윈 침대 2개가 있는 스위트룸이 $400에 있습니다. 해외 호텔로 전화를 걸어 예약을 시도하자 곧바로 영어로 통역됩니다. 호텔 직원의 안내는 한국어로 바뀌어 전달됩니다. SK텔레콤이 통화 내용을 실시간으로 통역해주는 서비스를 국내 최초로 출시했습니다. 지난 9월에 내놓은 AI 개인 비서 서비스에 통화 통역 기능을 새로 추가한 겁니다. 한국어를 포함해 영어와 일본어, 중국어 등 4개 국어가 우선 지원됩니다. 에이다 앱을 설치한 이후에 동의를 받고 AI 전화에 가입한 경우에만 통역호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향후에는 점차 확대해서 10개 이상의 언어까지 지원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삼성전자가 내년 1월 공개하는 차세대 갤럭시 스마트폰에도 실시간 통역 통화 기능이 적용될 전망입니다. 별도 앱을 설치하지 않고도 스마트폰 기기 자체에서 AI 기술을 활용한 통역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2024년은 AI 상용화 원년이란 세계적 흐름에 발맞춰 산업군을 막론하고 인공지능 기술을 제품과 서비스에 도입하고 있습니다. 모든 분야가 다 AI를 활용하다 보니까 이전에는 경쟁 분야가 아니었던 기업끼리도 이제 AI를 놓고 경쟁이 되는 상황들이 복잡하게 벌어지는 것 같아요. 소비자들한테는 더 유리한 거고요. 선택의 폭이 넓어지니까. AI 기술 개발과 서비스 출시에 속도가 붙으면서 스마트폰 제조사와 이동통신사 사이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챗GPT 등장 이후 학생들의 부정행위에 크게 늘 것이라고 하는 우려는 과장된 것으로 보인다고 뉴욕타임스와 CNN 등이 보도했습니다. 미 스탠퍼드대 연구진이 올해 40개 이상의 미국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학교 과제나 시험 등에서 AI를 이용해 부정행위를 해본 적이 있다는 비율은 60에서 70%였습니다. 이는 그동안 학생들의 부정행위와 관련한 조사 결과와 비슷하거나 약간 낮은 수준이라고 연구진은 설명했습니다. 스탠퍼드 교육대학원 데니스 포프 박사는 그동안 AI의 등장으로 학교에서 부정행위가 늘 것이라는 공포가 있었는데 데이터에서 그런 변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자사 차량의 자율주행 보조장치인 오토파일럿의 결함을 수정하기 위해서 차량 200만 대를 리콜하기로 했다고 블룸버그 통신 등이 전했습니다.
이번 리콜은 2012년 10월 5일부터 올해 12월 7일 사이 생산된 차량을 포함해서 미국에서 판매된 거의 모든 테슬라 차량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번 조치는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이 오토파일럿의 오용 가능성을 막을 충분한 장치가 마련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겁니다. 자율주행 기능과 관련된 테슬라의 리콜은 올해가 두 번째인데 테슬라는 지난 2월 운전자 보조 기능인 FSD 완전 자율주행 결함으로 36만 대가 넘는 전기차를 리콜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농업에 생명공학 기술을 적용한 이른바 그린바이오 산업이 주목받고 있는데요. 관련 산업에 뛰어든 창업 기업을 육성하는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가 만들어집니다. 김민성 기자입니다. 붉게 익어가는 딸기에 무언가 세차게 뿌려집니다. 농약이 아닌 클로렐라 희석액인데 흰가루병 등 병해충이나 물러짐 현상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논이나 저수지 등에서 채취한 미생물 클로렐라를 분리 배양해 화학 비료나 농약 대신 활용하는 겁니다. 이처럼 농업에 생명공학 기술을 적용하는 신산업을 그린바이오 산업이라 부릅니다. 정부는 농식품 분야 핵심 국정과제인 농업의 미래성장 산업화를 위해 그린바이오 산업을 본격 육성하기로 했습니다. 하나, 둘, 셋! 그 마중물격인 제1호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 공사가 전북 익산에서 첫 삽을 떴습니다. 완공되면 유망 기업의 창업과 성장을 지원하는 거점 역할을 하게 될 전망입니다. 사실 사무 공간이나 아니면 인재를 저희가 선발하는 과정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한 부분들을 저희가 이런 벤처 캠퍼스에서 좀 확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할 수 있습니다. 2025년까지 사업비 260억 원을 들여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지을 예정입니다. 연구 시설과 장비, 네트워킹 공간 등을 조성을 해서 기업과 연구기관, 투자기관이 모두 힘을 합쳐서 그린바이오 산업 발전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데 그 의미가 있겠습니다.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는 익산을 포함해 강원과 경남 등 전국 4곳에 들어설 예정입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겨울 축제장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포근한 날씨와 겨울비 때문인데요. 겨울 축제 가운데 가장 먼저 개막하는 강원도 평창 송어축제는 개막을 일주일 연기했습니다. 홍성욱 기자입니다. 강원도 평창 송어축제장. 꽁꽁 얼어 있어야 할 하천은 누런 흙탕물이 가득합니다. 한낮 영상 15도를 웃도는 날씨에 최근 얼었던 하천이 모두 녹아내리면서 긴급 보수 작업이 한창입니다. 한 2-3cm 얼었었는데 그게 또 날이 좋아지면서 녹으면서 또 정비를 했었는데 이번에 비가 또 많이 와서 다시 한번 지금 정비를 하는 거죠. 얼음 낚시를 주제로 한 축제인데 아직 얼음이 얼지 않은 상황. 자치단체와 축제준비위원회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겨울답지 않은 포근한 날씨에 최근 비까지 내리면서 축제장 얼음이 모두 녹아 사라졌습니다. 급기야 오는 22일 개막 예정이던 축제는 일주일 연기됐습니다. 다음 달 5일 개막을 앞둔 홍천강 꽁꽁축제도 사정은 다르지 않습니다. 얼음 낚시터가 얼기 쉽게 물을 가둬놨지만 얼기미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연이어 개막하는 산천어축제도 걱정은 마찬가지. 먼저 겨울축제라 불리는 인제빙어축제는 개막일을 결정하지도 못했습니다. 개막을 일주일 연기했지만 강원도 겨울축제 가운데 가장 먼저 문을 여는 평창 송어축제가 가장 걱정이 큽니다. 이제 마지막 보수 공사를 마치고요. 이제 곧 또 날씨가 추워진다는 일기보가 있으니까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주말부터 영하권 날씨가 예보돼 있지만 축제 개막일까지 최소 30cm의 얼음이 얼어야 안전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지난 겨울에도 축제장 얼음이 녹아 긴급 휴장했던 강원 지역 겨울 축제장들. 올겨울은 축제를 시작하기 전부터 애를 먹고 있습니다. YTN 홍서욱입니다. 시중에서 판매하는 스마트 체중계의 체지방률 정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스마트 체중계의 주요 브랜드 9개 제품의 체중과 체지방률 정확도, 내구성 등을 시험 평가했습니다. 그 결과 체지방률은 9개 제품 모두 의료기기 측정값 대비 평균 4에서 5% 범위에서 차이가 나 우수한 제품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체중 정확도는 노브랜드와 아이리버 등 5개 브랜드가 허용 오차 기준을 3차례 모두 충족했지만 노바 등 나머지 4개 제품은 오차 기준을 한두 차례 충족하는 데 그쳤습니다.
소비자원은 스마트 체중계 측정값은 사용자의 신체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정밀한 측정이 필요할 때는 의료기기로 측정하라고 당부했습니다. 국내 대표적인 외식 품목 8개 중에서 김밥과 김치찌개 가격이 지난달에 또 올랐습니다.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 종합포털 참가격을 보면 서울 기준으로 김밥 가격은 10월 3,254원에서 11월 3,292원으로 김치찌개 백반은 같은 기간 7,846원에서 7,923원으로 각각 올랐습니다. 김밥 가격은 지난해 7월 2,969원에서 한 달 사이 3,046원으로 올라 3,000원 선을 넘은 이후 계속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9월 3,215원이던 김밥 가격은 10월 3,254원에서 11월 3,292원으로 2달 연속 올랐습니다. 김치찌개 가격 역시 지난 1월 7,654원에서 5월 7,846원까지 오른 뒤 5개월 동안 유지되다 지난달 7,923원으로 상승했습니다. 요즘 광고나 게임에서 가상인간, 즉 디지털 휴먼을 쉽게 볼 수 있는데요. 사람처럼 구현됐지만 여전히 어색한 부분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국내 연구진이 저품질의 디지털 휴먼 영상을 실제 사람과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의 고품질로 바꿔주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하는데요.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콘텐츠연구본부 이승욱 연구원과 함께 디지털 휴먼 실감화 기술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저품질의 가상 인간을 고품질로 바꿔준다고 하니까 혁신적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디지털 휴먼 실감화 기술 어떤 기술인지 먼저 소개해 주시죠. 네, 저희 기술은 일반적인 디지털 휴먼 과정으로 모델링, 렌더링 과정으로 이루어집니다. 모델링은 디지털 휴먼을 3차원 꼭지점들로 만드는 과정이고요. 렌더링은 3차원 꼭지점들을 2차원으로 변형해서 우리가 보는 영상으로 바꾸는 과정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중에서 모델링 비중이 아주 비싸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품질의 사람과 구별할 수 없는 디지털 휴먼을 만든 것은 비용이 아주 비쌉니다. 저희가 이번에 개발한 기술은 저비용으로 3D 모델링 되어서 렌더링된 디지털 휴먼 영상을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사람이 구별할 수 없는 수준으로 만드는 것이죠. 즉 렌더링된 2차원 영상 결과물에 인공지능을 이용한 실감화라는 기술을 하나 더 추가하는 것이죠. 이제 그림에서 보면 좌측이 입력 영상이고 우측이 저희가 실시간으로 실감화한 결과물인데요. 보시다시피 실제인지 가짜인지 좀 구별할 수 어려울 정도로 사실적인 결과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시면 기존의 생성형 인공지능과는 좀 다르게 떨림 현상이 없는 것을 또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 영상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고품질로 바꾸기 위해서는 그 영상 각 프레임마다 다 바꿔줘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가 있거든요. 어떨까요? 저희 기술은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만들어지는데요. 먼저 인공지능을 해서 중요한 학습 데이터를 만듭니다. 입력 영상을 이제 몇 개 프레임을 추출해서 이 영상이 이런 식으로 변형됐으면 좋겠다라는 정보를 글자로 입력하죠. 그래서 원하는 형태로 만들고요. 이렇게 입력 영상에서 추출한 프레임과 원하는 형태로 변형된 데이터 쌍을 뭉쳐서 이제 학습 데이터 쌍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이렇게 만들어진 학습 데이터 쌍을 저희가 개발한 떨림 제거 학습기에서 학습하면 원하는 형태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학습할 때는 학습기에게 정답을 계속 알려줍니다. 그래서 원하는 형태로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계속 가르치는 거죠. 이때 사용자가 원하는 스타일은 더 사실적이게 하라, 혹은 더 예쁘게 하라, 혹은 웹툰 같은 형태로 좀 바꿔달라, 이렇게 다양하게 저희들이 지정할 수 있게 됩니다. 말 그대로 이것도 그 딥러닝, AI를 학습시켜서 만든 기술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아까 영상을 보니까 사람의 잔주름이나 피부결 표현, 그리고 뭐 머리카락, 눈동자까지 아주 디테일하게 잘 표현을 하더라고요. 자, 이런 건 어떻게 구현하신 건가요? 일단 저희가 학습할 때 수만에서 한 수십만 장 정도의 실제 사람 영상을 미리 학습하는데요. 지금 여기 스튜디오처럼 정말 밝은 영상에서 찍은 사람들, 일반적인 곳에서 찍은 사람들, 다양한 실제 데이터를 이용하는데요. 당연히 이 실제 데이터 안에는 사람의 뭐 잔주름이나 눈동자의 움직임이나 그런 것들이 따라 있죠. 따라서 저희는 그 영상을 학습하기 때문에 저희가 개발한 모델은 사람의 뭐 피부라든지 눈동자의 디테일 등이 이제 학습이 될 수 있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점이 있는데요. 학습 데이터의 품질이 좋아야지 결과물이 좋다는 것이죠. 만약에 이렇게 방송 카메라로 촬영된 학습 데이터로 이제 학습을 하면 방송 카메라 품질의 그런 영상을 만들어낼 수 있고요. 좀 저가의 USB 카메라로 만약에 찍은
데이터로 학습을 한다면 USB 영상만큼의 수준이 정도 나올 거예요. 네, 그런데 앞서서 이 기술에 떨림 현상이 없는 게 특징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떨림 현상이 뭘까요? 떨림 현상, 즉 시간축 불일치라고 표현하는데요. 타임 인컨시스턴시죠.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동영상을 만들 때 생기는 문제점들인데 일반적인 생성형 인공지능을 이용하면 이제 머리카락이나 영상 같은 데다가 여러 가지 이 동영상 쪽에서 떨리는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어요. 이러한 네네. 현상은 정지 영상에서는 일어나지 않고 동영상에서 발생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동영상에서는 치명적인 건데요. 네. 동영상을 만드는 과정을 인공지능 입장에서 보면 요구사항이 추가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정지 영상 경우에는 원하는 스타일 변형, 딱 요 하나의 요구사항만 있었는데 동영상의 경우에는 이전 프레임과 일치라는 또 추가적인 요구사항이 있는 거죠. 이 추가적인 요구사항 때문에 발생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초기 인공지능으로 영상을 만드는 기술들을 보면 처음에는 남성을 만드세요. 그러다가 40대 남성을 만드세요. 안경을 쓴 40대 남성을 만드세요. 이렇게 사용자 요구사항이 하나씩 추가가 되게 되는 거죠. 네. 조금 전에 영상으로 봤습니다만 그 뭔가 여러 그림을 빠르게 막 넘기는 것처럼 약간 번쩍번쩍하는 듯한 느낌이 들긴 하더라고요. 자, 이게 떨림 현상이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자 그렇다면 지금 오늘 설명해주시는 그 기술이 어떤 산업이나 어떤 콘텐츠에 적용될 수 있을까요? 네, 저희 기술은 실시간성을 지원하기 때문에 상호작용이 이제 필요한 그런 응용에서 바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술이 실제 게임 영상에도 적용되는데요. 실시간성을 지원하기 때문에 게임을 하는 도중에 원본 그대로 형태로 즐기거나 아니면 좀 더 사실적인 형태로 즐기거나 아니면 웹툰 스타일로 변형해서 또 즐길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것이 가능한 거는 컴퓨터에서 실행되는 게임을 캡처해서 저희 기술로 영상을 변형하고 다시 덮어쓰기 때문에 가능하게 된 거죠. 컴퓨터에 표현되는 모든 영상들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에서 유튜브를 보다가 실시간으로 변형할 수도 있게 되는 것이고요. 또 안내데스크에서 사용되는 디지털 휴먼, 저희 기술로 실시간으로 변형하는 건데요. 보시다시피 실제인지 가짜인지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사실적인 결과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네. 저희가 이제 유니티라는 저작 도구에 사용 가능한 실시간 플러그인을 통해서 지원하는데요. 또한 저희 기술은 디지털 휴먼으로 만들어진 광고 영상에도 적용될 수 있는 거죠. 좀 더 고품질의 광고를 만들 수 있습니다. 버추얼 유튜브에도 사용될 수 있겠죠. 디지털 휴먼을 얼굴로만 만들어서 자신의 뭔가 합성해서 좀 실감나는 방송, 재밌는 방송을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 기술로 향후 또 애니메이션 영화도 만들 수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제가 방금 전에 그 학습 데이터를 만드는 과정 가운데서 사용자가 원하는 스타일로 변경 가능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때 애니메이션 스타일로 변형하면 됩니다. 지금 보시면 이제 얼굴을 가려도 잘 동작하는 형태를 보실 수 있는데요. 유명 아이돌 가수의 뮤직비디오들도 변경 가능하죠. 만약 이 기술이 영화에 적용된다면 실사영화 한 편을 만들었어요. 이 실사영화 한 편에다가 애니메이션 변형을 수행해서 2편 이상의 영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만약 겨울왕국 같은 스타일로 바꾸고자 한다면 학습 과정에 필요한 학습 데이터 쌍을 겨울왕국 스타일로 만들면 학습을 진행하면 겨울왕국풍의 영화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이른바 어떤 그림체를 마음대로 설정할 수 있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이 기술을 실제로 적용한 사례가 있다고 하는데 소개해 주실까요? 네, 저희 기술이 실제로 생방송에 적용되었습니다. 저희와 함께 연구하는 펄스9이라는 기관이 있는데요. 이 펄스9은 딥페이크 기술을 보유 중이며 이 기술이 아리랑 국제방송의 코드네임 부산이라는 오디션 프로그램에 실시간으로 적용되었습니다. 그런데 페이스 스왑 기술은 고해상도의 영상을 생성하지 못합니다. 이것 때문에 UHD 방송이나 4K 방송 등에 적용하지 못하는 이슈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저해상도의 페이스 스왑 영상을 입력받아서 실감성을 높이고 고해상도로 변형하는 그런 기술을 개발했던 거죠. 영상을 보시면 좌측에는 올해 8월 21일 날 방송한 영상이고 우측은 9월 4일 날 방송한 영상인데 해상도가 증가하고 실감성이 더 높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보여주셨던 리셉션 데스크에 있는 키오스크, 거기도 지금 적용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네, 그 게임이나 영화까지는 적용이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오디션까지 본다고 하니까 굉장히 놀라운데요. 앞으로 저런 디지털 휴먼 같은 가상인간을 활용한 콘텐츠들이 굉장히 많아지겠죠? 네, 아무래도 전반적인 흐름이겠죠. 디지털 휴먼 외형의 실감성이 더 증가하고 챗GPT 같은 그런 거가 연계된 디지털 휴먼이 좀 지능이 증가되면 더 많은 디지털 휴먼이 나타나겠죠. 실제로 자아를 가진 디지털 휴먼 아이돌 그룹, 그런 그룹도 나올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기술의 발전이 있으면 디지털 휴먼의 제작 비용도 줄어들면서 이제 여러 가지 스캔들이나 그런 것에서 좀 자유로운 디지털 휴먼 관련된 연예인들,
그런 것들이 많이 생성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예전에 사이버 가수 아담이 생각이 나는데 아담의 후예들이 곧 등장할 것 같습니다. 네. 자, 박사님의 앞으로의 목표는 뭘까요? 저희가 현재 많은 업체와 기술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키오스크, 광고 영상 업체, 유튜브 등 다양한 영역에서 저희 기술을 실제로 확산하는 것이 저희 목표입니다. 이를 통해서 국내 디지털 휴먼 산업의 기술 수준을 세계적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목표입니다. 예. 아직까지 디지털 휴먼 관련해서 개발해야 될 이슈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기술을 VR에 적용시키거나 메타버스 등에 적용하거나 추론 모델의 범용성을 증가시키며 또 다양한 캐릭터의 확대 등 많은 연구 개발 이슈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산업혁명을 뛰어넘는 인공지능 혁명 시대에 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인공지능 혁명 시대에 세계 최고 수준의 디지털 휴먼을 만들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고생한 우리 황근호 박사님, 우리 임성재 박사님, 우리 윤승욱 박사님, 그리고 특히 이번에 많이 고생하셨는데 우리 김태준 박사님, 그리고 저희 유일한 우리 홍일점 우리 김기랑 선임님, 정말 감사합니다. 네, 올 한 해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연구원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또 내년에 이 기술이 좀 더 멀리 적용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네,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콘텐츠연구본부 이승욱 연구원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국제학술지 네이처가 뽑은 올해 과학계 주요 인물의 10명의 과학자와 함께 생성형 인공지능 챗봇인 챗GPT가 선정됐습니다. 네이처는 해마다 네이처스 10이라는 이름으로 우수한 성과를 낸 과학자를 10명씩 선정해 왔는데 사람이 아닌 도구를 포함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네이처는 챗GPT가 사람이 아니어서 네이처스 10에 맞지 않지만 생성형 AI가 올해 과학계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함께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화자의 과학자에는 찬드라얀 3호의 달 착륙 성공에 기여한 인도 과학자와 쥐의 세포에서 새끼 쥐를 생산하는 데 성공한 일본 과학자 등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로봇을 이용하는 스마트 공장에서 작업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이수웅, 김병학 수석연구원팀은 공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안전을 지키는 작업자 로봇 공존 환경 실시간 디지털 트윈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라이다 센서를 공장 내부에 설치하고 인공지능으로 작업자의 위치를 인식하도록 한 뒤 3차원 데이터 생성 AI 모델을 이용해 제조 현장과 실시간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또 수직 수평면을 이동하는 협동 로봇과 작업자 간의 거리를 실시간으로 관찰하면서 위험이 감지되면 속도를 조절하거나 스스로 정지하는 시스템도 개발했습니다. 노인 암 환자가 항암 치료를 선택할 때 생존 기간보다는 삶의 질에 치료 목표를 두는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국내 65세 이상 암 환자 200명에게 설문조사한 결과 이렇게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결과 항암 치료 선택 시 치료 목표는 75%가 삶의 질, 25%가 생존 기간이라고 답해 삶의 질을 꼽은 사람이 3배 더 많았습니다. 또 항암 치료 시 고려하는 요인으로는 의사의 권유가 65%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본인의 결정과 가족의 결정, 지인의 권고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농촌진흥청이 유전자 조작 없이 메탄 발생량을 획기적으로 낮춘 신품종벼 밀양 360호를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밀양 360호는 영남에서 주로 재배되는 새일미에 국내 최다 생산 품목인 신동진이 가진 특정 유전자를 도입해 만든 벼입니다. 실험 결과 밀양 360호는 새일미 재배 과정보다 메탄이 16% 적게 나오고 비료를 절반으로 줄이면 메탄 감소폭이 약 24%로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촌진흥청은 유전자 조작 등 인위적인 방법을 쓰지 않고 벼에 원래 있던 유전자로 메탄을 감축하는 데 성공했다며 기후변화 대응 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나라가 사라지고 있다. 대한민국은 벼랑 끝에 서 있다. 출산율이 매년 감소하면서 최근 심심치 않게 들려오고 있는 기사 제목들인데요. 내년에는 출산율이 0.6명대로 더 떨어질 수 있다는 암울한 분석까지 나왔습니다. 나라를 지탱하고 유지하는 힘은 모두 국민에게서 나옵니다. 그런 국민들이 마음 놓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튼튼한 울타리를 만들 수 있도록 정치권은 물론 모두가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할 시기인 것 같습니다. 네,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